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와 부모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오종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들의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해는, 특히 발달에 대한 이해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특히나 정상적인 아이의 발달을 이해해야지만 우리 아이의 발달이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른가?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각 시기의 발달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가시는지, 어떤 내적 세팅 모델을 갖고서 이 아이들을 키워가시는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발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아기 자녀 이해부터 또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덕담일까요? 욕인가요? 어떤 말투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부터 다를까요? 같은 언어인데도 이 뉘앙스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덕담이든 욕이든 간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잘 산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지표가 되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계신가요? 질문이 너무 그런가요? 거시기한가요? 예, 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사실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다른 어떤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방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요, 입맛이 없어요. 전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기본적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어때요? 좀 사는 맛이 나지 않아요? 예, 제 피부가 왜 탱탱한지 아세요? 제 피부 탱탱하지 않나요? 보기에? 맞아요. 잘 먹고 저 잘 사는 거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잘 자다 보니까 살이 찌면은 부어가지고요, 주름이 쫙쫙 펴져요. 그러면은 피부가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리적인 습관, 이게 제일 처음 언제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영아기에 만들어집니다. 예, 그만큼 영아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삶의 첫 시작이면서 첫 만남이면서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삶의 기초가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애는 3살까지는 엄마가 꼭 키워야 돼. 3살 이전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3살 이전에도 제가 못 키웠는데 그럼 저는 죽으라는 소린가요? 망하라는 소린가요?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엄마가 꼭 키워야 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아기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스타트 시작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첫 시작이다 보니까 아이들 어떻겠어요? 세상이 다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탐험하고 다니느라 얘들 어떻겠어요? 정신없겠죠. 그런 아이를 만나는 엄마는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마도 초보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야기할 때 영아기에는 아이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이와 엄마가 세트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혼자서 똥 싸고 자기가 치우고 혼자 분유 타서 혼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치사하고 더러워도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 양육자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아기에 있어서의 양육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아기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요, 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안간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 고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저를 향해서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다 당해봐서 알아. 우리 다 알아요. 같은 심정이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걔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려고 평상시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용돈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웃으면서 저를 향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 저는 왜 또 뭐가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웃음의 언어가 이제 생존의 언어인데, 그거는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웃어요? 왜 그렇게 방긋방긋 웃어요? 다 살겠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 영아기의 아이들의 이 몸부림, 울음, 이거는 절대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존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단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아이들 젖 먹겠다고 막 눈도 못 뜬 애들이 막 엄마 젖 찾아서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변에 손가락만 하나 갖다 줘도 막 잡고서, 이게 반사 행동이거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애들 매달리는 거 보셨어요? 놀랍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할 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자의 돌봄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아기는 누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는 주된 제1양육자, 주양육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양육자가 하나이기보다, 그렇죠, 여러 양육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양육자들이 같이 일관되게 서로 회의하고, 우리가 막 백분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양육자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맞추고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아빠 하는 거 다르고, 들어와서 할머니가 또 하는 거 다르고, 엄마 또 와서 하는 거 다르고, 씻는 방법도 다르고, 먹이는 방법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각기 다 다르고, 그럼 아이 어떻겠어요? 혼란스럽죠. 요즘 이렇게 이 다중애착 문제, 이런 그런 다양육자의 문제가 사실 점점 최근에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영아기는 양육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자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영아기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아기는 매일매일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빨간색, 매일매일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있으면 이상해요. 예, 안 잘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매일매일 자랍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저희 애는요, 11월생이라서요. 저희 애는 12월생이라서요. 이런 얘기 왜 할까요? 그렇죠. 애가요, 한 달 차이만 나도 확 벌어지니까 우리 애가 늦대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라는데, 하루하루 자라다 보니까 이 영아기, 0세에서부터 만 2세를 영아기라고 하거든요. 이 0세에서 만 2세까지 얼마나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 가세요? 처음 태어나서 정말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눴던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녀요, 애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생략했습니다. 영아는 매일매일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자랍니다. 왜 제가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자란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게요, 마치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예측 가능하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기둥이 되고 가지가 나오고 뭐 잎이 나오고 이런 어떤 일련의 일정한 순서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잖아요. 비슷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식물의 어떤 이런 패턴처럼 인간 또한 태어나서 아이가 누웠다가 뒤집고, 그쵸? 일어나서 앉고, 잡고, 일어서고, 예,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해간다는 거죠. 어떤 세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팅에 의해서. 그래서요, 이런 아이가 하나님 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셔야 됩니다. 발달 과정 자체가 은혜예요. 저는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매번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신기하게 지어놓으셨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엄마가 뭐 별거 안 해도 때로는 아이가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하나님의 작동 시스템에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르게 자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아이를 맡기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차원으로, 이런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영화를 바라볼 때 엄마가 와, 기대가 되는 거죠.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가실까? 또 이 아이가 이 다음에 또 뭘 해낼까? 그 발달과업 하나하나를 해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이래서 자녀가 선물이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달 과정 자체는 은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산후 우울증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아동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인 부모 상담도 같이 더불어서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이 보호자인 부모들이 하나같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제가 이 아이 낳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우울했어요. 아이가 이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를 이렇게 밀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건, 그랬다가 엄마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이가 참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뻐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기한 건 엄마가 태어난 그 직후에,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아이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아니, 만 3세 이전에 무슨 기억이 있어요. 뭐 그 이전에는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아주 무식한 어머니들이 계세요. 예,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로만 기억 못할 뿐이지,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 못할 뿐이지, 안에서, 무의식에서, 몸에서 다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섭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도 할 수 없는 게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신체가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때 어떤 운동 발달,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 뭘 알아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다 잘 자라고 있구나, 뇌가 전반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잘 자랄까요? 일단 스킨십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얘가요 자꾸 안아줘 버릇하니까 더 울어요. 안 안아주면 아예 찾지도 않으니까 그냥 울지 말라고 냅뒀어요. 큰일 납니다. 예, 안아줘야 됩니다. 열심히 안아줘야 되고요. 열심히 매일매일 잘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영아와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알아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도 연관되는데요. 영아는 몸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얘네들이 만 3세 이전, 4세 이전 뭘 기억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내용 기억나시죠? 이 아이들이 몸으로 기억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게 왜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몸으로 기억하냐면, 영아기 시기는 신체적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재밌는 게 영아기 시기는 신체적 자아가 발달하고요.
유아기 시기는 정서적 자아가 발달하고요. 아동기 시기는 인지적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란 얘기예요. 아무튼 정서나 인지보다도 몸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처음 아이 딱 태어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싸기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가슴까지 눌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싸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셨어요? 싸는 건가 보다 이러고 혹시 풀어나 보신 적 없어요? 제가 그 7월 말에 애를 낳거든요. 예, 애가 너무 더워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펼쳐놨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지 팔다리가 지 몸에 붙어 있는지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막 허우적댑니다.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애들이 깜짝 놀래요. 제 손 보고 이렇게 놀랍니다. 애가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해요. 지 팔다리가 지 몸에 붙어 있는지 몰라서 애들이 정말 오징어 굽는 것처럼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지가 지를 때려요. 예, 상처나고 막 그러니까 싸주라고 하는 거예요. 애 놀래지 말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하게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감각의 위대함이라고 적어놨는데 감각운동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아제가 감각운동기라고 이 시기를 지칭했습니다. 이 시기는 몸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탐색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느끼고 배우고 엄마의 몸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장난감은 바로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두 번째 장난감은 엄마의 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순한 아이들 특히 이제 아이들 놀 때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뭐하고 노나? 지 손 빨고, 지 발 빨고. 애들 이런 애들 보셨어요? 지 손을 이렇게 보다가 놀래갖고 이렇게 잡고 다시 또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봅니다. 이건 뭐지? 얘 뭐야? 이러고 봅니다. 관찰하고. 예, 이게 자기 몸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러다가 점차 시선이 외부로 이제 확장되면서 엄마에 대해서 엄마 이렇게 엄마 전 먹일 때 여러분들 모유 먹이신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모유를 먹였거든요. 근데 모유를 먹이면서 그때가 제가 돌아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모유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하고 눈을 맞춥니다. 엄마 눈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열심히 모유를 빨면서 눈으로는 엄마를 뚫어지라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아요. 아이가 정말 신기하죠. 엄마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모유를 열심히 빨아 먹을 때 그때 그 모습이 효도 다 한 거죠. 뭐 그때 어떻게 보면 평생 할 효도를 그때 다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예. 근데 그때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젖을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엄마를 탐색하는 단계가 오면 일부러 세게 깨물어도 보고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 예, 엄마 이렇게 갖고 놉니다. 엄마 몸을 갖고. 그러면서 몸을 탐색하면서 엄마의 반응을 살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딸랑이 이런 것만 장난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기는 몸을 갖고 노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자아가 얼마나 그 자아를 발달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돌 무렵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똥을 싸고 나서 이제 똥을 싸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려고 이전 기저귀 이제 치우고 열심히 엉덩이 닦고 새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 그 순간 친구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했으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수다 삼매경에 빠져서 그냥 애는 잊었어요. 애는 잊고 제가 막 오랜만이야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그죠. 어디선가 뭔가 특히 애가 조용할 때가 무슨 때예요? 사고 칠 때입니다. 저 얘가 조용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구나 얘를 그 순간 생각이 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제가 소리를 꽥 하고 질렀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똥을요 한 번에 안 싸요. 꼭 그게 나눠서 싸잖아요. 저희 애가 제가 그럴 틈을 타서 한 번 더 똥을 쌌는데 문제는 이제 걸어갈 때가 됐잖아요. 돌무렵이니까. 이제 걸어가가지고는 제 침실에 있는 침대에 하얀 시트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응가를 한 번 한 거죠. 응가를 한 걸로 부족해서 저희 아이가 뭘 했을까요? 그쵸. 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핑거 페인팅을 한 겁니다. 손가락으로 응가를 열심히 찔러보고 만져보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당한 온도, 예, 향긋한 냄새, 유혹적인 색깔, 예, 이 부드러운 촉감. 저희 아이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한, 예, 그 흐뭇한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손으로 철퍼덕, 발로 철퍼덕한 걸로 또 엄마를 봤다고, 또 반갑다고 엄마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 아이가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깍 놀래갖고, 예, 일주일을 닦아도, 예, 냄새는 가시지 않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우리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영아기 우리 특성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하면서 아이들이 나야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큼 창조적인 게 어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온전히 소화해서 내보냈어. 그걸 갖고 내가 새로운 걸 창조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손을 쓱 했더니 뭐가 나왔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배워요? 바로 이때가 인과관계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쓱 했더니 뭐가 나오네. 내가 통 했더니 이게 넘어지네. 여러분들, 내가 하는 행동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배운다라는 건 이때 배워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뭐와 관련될 것 같아요? 조절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과 이 결과하고의 관계를 이때부터 배워가야 아이들이 인과관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체적 자아 발달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은 영아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저마다 다르게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각기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고요. 이 증거가 이런 겁니다. 한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형제를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놓고서는, 얘들아, 자, 오늘 니네들이 한 짓을 좀 봐. 이 처참한 광경을 좀 봐. 니네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과자를 이따위로 먹으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치울 거야? 이제 엄마가 했다고 쳐요. 자, 이렇게 막 엄마가 화를 내고 있는데 한 놈은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찔끔찔끔 흘리면서 엄마의 눈도 못 마주치면서 이러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똑같은 놈인데 한 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치우면 되잖아. 이러는 거죠. 엄마, 뭐가 문제야? 치우면 되잖아. 엄마, 치울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엄마, 아빠 똑같은 이 아들들도, 이 딸들도 어때요? 정말 신기합니다.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마저도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컸는데 얘네들도 이래요. 언니는 엄마를 마녀로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어머, 우리 엄마 같은 천사같이 친절한 엄마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새엄마였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엄마인데 첫째 엄마 틀리고요. 둘째 엄마 틀리고요. 엄마도 다릅니다. 그것 또한 영향이 또 있겠죠.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지으시고 저마다 다르게 커갑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검색하건 책을 찾아보시건 육아서적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엄마들이 뭐만 커져요? 맞아요. 머리만 커져요. 이게 머리가 너무 커져서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아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는데 얘가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이유식은 시간 맞춰서 규칙성 있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기다려. 아직 5분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엄마는 내가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반응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아이마다 어떤 애는 배꼽가 큰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자주 먹어야 되는 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기질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아와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선 기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부모가 이 아이의 기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조화롭게 잘 적용해서 키워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남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토마스와 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이의 기질을 연구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활동성 혹은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기질이 있다. 또 이 세 가지 유형만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정말 알 수 없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애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기질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 순한 기질입니다. 여러분들의 로망이죠.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로망. 예, 말하면 말 잘 듣고, 그쵸? 엄마가 말하면 네 이러는 아들. 그런 딸. 예,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 알아서 지 할 일 잘해. 바랄 게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나 그런 엄친 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남이 보기엔 있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 집에는 그런 엄친아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아들만 있을 뿐이죠. 예. 자, 그럼 이 순한 아이들 정말 좋기만 할까요? 제가 오늘 영아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식적으로 영아의 기질은 이러이런 겁니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영아의 기질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영아 중에 순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엄마들의 로망이죠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공평하신 게 그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요. 어릴 때 순한데요. 크면 속 터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공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나요? 좋고 나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깍지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예, 깍지. 자, 어떤 손가락이 위에 있나요? 왼손이 먼저 위에 있나요? 오른손이 위에 있나요? 왼손이 위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네요, 여기는. 예, 참 신기한 게 많은 분들이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도 해봤어요. 저만 다르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만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다른 식구들은 다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 못합니다. 전 과학을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달리 반대로 껴보세요라고 해서 껴볼까요? 껴보세요. 어때요? 매우 불편하죠? 예, 부자연스럽습니다.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기질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고, 예, 우리가 고쳐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고쳐주려고 한다고 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어때요? 포기하세요. 예,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과한 욕심을 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순한 기질의 아이들대로 어릴 때 참 키우기 편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정말 잘 자고, 예, 그냥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이 생리적인 리듬도 규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엄마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애가 냅둬도 잘 커. 그냥 잘 있어. 보채지도 않아. 엄마한테 막 까다롭게 막 찡얼거리지도 않아. 제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누워 있는데 아이에게 이 우유병으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아세요? 풍선에 매달아 놨어요, 우유병을. 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해놓고 그 풍선에 매달아서 이렇게 우유병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그 엄마가 아이가 너무 순해서 보채지도 않고 얘는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왜 기울기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참 그거 할 노력에 저 같으면 안아서 한 번 더 먹일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도 애가 잘 먹고 순하게 잘 먹고 잘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젖병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순한 아이들의 슬픔입니다. 너무 순해서 오히려 왜 학교에서도 얌전한 애들이 돌봄을 못 받잖아요. 말썽 많이 피고 문제 행동 많은 애들이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질은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어떻게 될까요? 예, 늙어요. 예, 예, 온몸에 정말 그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예, 피골이 상접합니다. 잠을 못 자서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은 생리적 리듬도 불규칙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막 보채고 불편해서 막 엄마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이런 기질의 아이를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아이도 있었냐면 이 아이가 쿠키를 먹는데 프랑스산 버터와 우리나라 버터를 구분해요. 냄새와 맛으로. 그 버터가 들어간 과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버터가 들어간 과자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민하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조금만 변해도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 순한 둔탱이들은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제가 엄마들 어떻게 위로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위로해야 됩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진짜 위로해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원가정을 살펴보면 엄마도 어릴 때 저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였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참 그렇게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위로해드려야 돼요. 너무 힘드시니까. 위로하면서 뭐라고 위로해야 되냐면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어머니 대신에 아이가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들은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 아이들이 확실히 똑똑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세상은 공평해. 하나님의 시계는 공평하셔. 지금은 내가 좀 고생하지만 이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영아기에 잘 보살피시면 유아기,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이 아이들 어떻게 크나요? 예, 이해력도 빠르고 어느 정도 아이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키우기 좋은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영아기 시기를 잘 견디시고 키우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느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들, 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정말 그냥 늘어서 문제가 되는 아이일까요? 대부분 느린 아이들은요, 감사하게도 꼼꼼합니다. 하나하나 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신중한 아이들도 많고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못 걷죠? 얘는 다른 애들 다 뛰어다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걸음마가 느릴까요? 아마 그 아이는 신중한 아이일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겁이 많다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아이예요. 따져볼 거 따져보고 하나하나 다 찍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무조건 그냥 느리기만 한 게 아니라 느리기 때문에 또 가지는 장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부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부터 계속 있는 그대로 기질 그대로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또 우리를 다 계획을 갖고 지으셨잖아요.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나답게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거를 존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답게 우리는 기질을 존중하고 기질을 이해하고 이 기질과 나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맞춰 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엄마를 믿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세 가지, 그중에 마지막 과제죠. 마지막 과제이자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이 세 번째 과제가 영아기는 어떤 시기라고 에릭슨이 이야기했냐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 즉 신뢰감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한 이 시기의 과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는 세상은 정말 믿을만해? 믿을만한 게 맞아?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기예요. 누굴 통해서? 아까 얘기한 양육자, 제1의 양육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1대1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점차 확장돼서 어때요? 사람 믿을 만해. 세상 믿을 만해.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건 또 뭐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오.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오. 저는 때로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안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부모됨 잘 못 느끼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오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신뢰감을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믿고 싶대요. 근데 믿기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첫 시작, 첫 기초를 다지는 영아기부터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신뢰감이라는 건데 이 신뢰감부터 배우지 못한 거죠. 그 과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누거든요. 안정애착을 한 영아와 불안정애착을 하는 영아가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양육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안정애착을 하게 하는 엄마 조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안정애착을 하게 할까요? 3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가 민감성이고요. 2번째가 반응성이고요. 3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아이의 신호에,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일관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해야 됩니다. 엄마 민감해야 돼요. 엄마들 중에 둔한 엄마들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애가 배가 고파오는지, 애가 뭐가 지금 뒤가 구려서 오는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한테 민감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들이 나에게만 민감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에게 반응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반응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아이들은 인생의 첫 시작인 영아기 때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가 엄마를 향해서 불렀더니 엄마 외쳤더니 엄마가 나를 향해 오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안정 애착을 알아보는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불안정 애착의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바로 회피형 애착입니다. 회피형 애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얘가 혼자 놀다가 엄마 하고 엄마가 생각나서 불렀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엄마라고 외쳤어요. 근데도 엄마가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엄마 해봤자 내 목만 터져 아파 죽겠지 뭘. 엄마가 항상 내가 엄마라고 불러봤자 엄마 나에게 돌아보지 않아. 엄마가 우울한 경우 혹은 내가 엄마 해봤자 엄마 나한테 와서 너무 나를 과자극해. 날 너무 간섭해.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런 경우도 회피형 애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놀다가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회피형 애착처럼 안 부르기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열심히 불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이러는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양가적 애착이라고. 저항형 양가적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 저항형 양가적 애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내가 엄마를 열심히 부르고 때를 쓰면 쓸수록 결국은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동형 애착은 어떨까요? 혼동형 애착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슈퍼 가서 막 들어놓는 애들이 주로 저항형 애착이에요. 근데 들어놓는 거 갔더니 다시 또 막 엄마를 회피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울었다가 엄마를 피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애들이 혼동형 애착입니다. 예. 이렇게 불안정 애착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결국은 엄마와 아이의 조화에 달려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엄마도 처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만 처음이 아니겠죠. 엄마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써요? 미숙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엄마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좋은 엄마가 못 된다라고 하는 죄책감입니다. 저도 제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으로 우리 아이 영아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예, 전 어땠겠어요? 내가 아는 거랑 너무 틀린 거 애를 낳아봤는데 다른 애는 열심히 내가 돌봐줄 수 있었는데 내 애를 낳아봤더니 내 애는 못 키우겠는 거예요. 제가 부모 교육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애 낳기 전부터. 그때부터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팔 뻗어서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라고 울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키워주신 거죠. 전 지금도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전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때요? 아이의 인생에서 엄마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 인생을 통해서 엄마를 열심히 강조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거. 이것도 오늘 마지막에 메시지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랑하고 같이 행복하게 우리 엄마가 되어 갑시다. 감사합니다.